네, 오늘 제가 오프닝 때 저희 부사님 따뜻한 남자니까요. 만나면 반갑게 뭐 허그든 백허그든 반갑게 인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어요. 이제 백허그 가능하면 헤드락 가능한가요? 헤드락 안 됩니다. 네, 헤드락 주의해 주시고요. 헤드락은 그거는 제가 왜 헤드락을 왜 당해야 되죠? 네, 그 헤드락은 금지인 걸로 정식 공지 드리겠습니다. 헤드락은 위험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많이 빠져 있어 아마 좀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또 시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시는 판승철님 와 계시니까요. 같이 시장 들어보면 불안감들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오늘 세 번째 출연인데 불과 2번 만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댓글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판승철님께서 조회수 10만 이상 넘으면 또 이승철의 노래 한 곡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한 15만 뷰 나왔더라고요. 노래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장이 조금 좋아져야 노래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노래가 이승철 씨 노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노래는 시키지 마십시오. 신청곡인데 이승철님의 희야가 신청곡 들어왔는데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판승철님. 제가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철님 노래 좋아하십니까, 부사장님? 농담이고요. 그러면 두 분께서 한 곡씩에서 가요 배틀로 가겠습니다. 근데 네. 시장이 좋아야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장이 급등하는 좋을 날, 때, 네, 좋을 때. 두 분의 노래 배틀 제가 네. 중간에서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네, 저희 판승철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시장 좀 저희 디테일하고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오늘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멘탈 케어로 정했어요. 오늘은, 멘탈 케어. 예, 멘탈 좋습니다. 케어 서비스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멘탈이 약간 나가 있는데요. 멘탈 좀 케어해 주시죠. 예, 집 밖으로 나간 멘탈 다시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잡아 주십시오. 예, 이번 주 급락의 원인이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이 화면 같이 보실까요? 지금 헤드라인 CPI가 8.3이 나오면서 근데 이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시장에서는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7.9 예상했는데 8.3이 나왔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죠. 근데 저는 어쨌든 떨어진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떨어진 게 맞고 문제가 됐던 거는 코어 CPI였는데 5.9거나 아니면 5.9 아래로 나와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 6.3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음식료나 이런 그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잡기가 어렵구나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걸로 예상했는데 이상하게도 고용은 되게 좋게 나옵니다. 예상을 218K였는데 실제로는 213K였고요.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패드와치 이거 보시면 지금 0.75를 올릴 확률이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제가 봤을 때 80%가 나왔고요. 100bp 올리겠다라는 확률이 20%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 보시면 거의 75bp 올린다라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80%까지 확 올라갔죠. 그거를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데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아마 파월이 100bp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되게 매파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패드와치를 보면서 파월이 100bp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뭔가 시장이 쇼크를 줘야 되잖아요. 충격을 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뭐 0.5, 0.75 정도는 있을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보고 가격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100bp를 올려야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100bp가 20%의 확률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러면 100bp도 역시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파월이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오히려 75bp를 2번 연속으로 올리는 초강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걱정도 해 봅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일단 9월은 75bp고 네. 그 다음도
75bp. 예. 자이언트 2번. 예. 네. 75 이미 2번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100bp 올리면 시장이 뜨거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아프게 75를 2번 올려보자. 음. 그러면 꺾이겠지. 잠시 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네. 그거를 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목은 멘탈 케어인데 멘탈이 약간 더 나가는 모습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아니죠. 돌아오실 수 있게끔 네. 지금 아픈 거 먼저 하고요. 해피엔딩이 뒤에는- 있군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따뜻한 걸로 가야죠. 네, 긴장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갑자기 이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날 말씀드렸던 경로 세 가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다 틀렸다고 왜 안 오르냐고 얘기가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디테일하게 보시면 제가 반등 나온다고 한 것은 9월 22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그때 6월 저점이 나스닥 기준으로 1555였는데 이거를 살짝 깨거나 깨지 않는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75bp를 인상했을 시에 경로 1번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경로 2번은 100bp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인 11월 3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괴롭다가 이제 이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생각도 하기 싫어서 뺐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경로를 제가 왜 뺐는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요. 2008년에 제가 그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8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그날 CMA 금리가 5.25였고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이 하락하기 시작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리먼이 부도났죠. 그게 2008년 3월에서 4월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대폭락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를 겪으면서 했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만약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 역시 은행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폭락이 실제로 벌어지려면 뭐라 그럴까요? 패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위기가 발생을 하려면 실제로 뭔가 은행이나 이런 대형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야 되는데요. 마침 보면 캔사스시티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11개 금융시장 변수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월간 측정하는 건데요. 0보다 높을 경우에는 금융 스트레스가 장기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고 0보다 낮으면 스트레스가 장기 평균 이하입니다. 과거로부터 해서 쭉 지금 나와 있는 시계열대로 쭉 보면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2001년 요 내외에 있을 때 1보다 높은 상황이 98년 이후로 쭉 유지가 됐었고요. 그 후로 쭉 떨어졌다가 2008년 그 리먼이 부도났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6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도 이게 2, 3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은행이 괜찮다고 봐요. 이건 뭐 제가 본 게 아니고 캔사스시티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매월 보면 생각보다 괜찮고 요 뒷페이지 이걸 보시면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0 이하로 하락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한 달 내로 최소한 한 달 내로 은행이 부도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부도율인데요. 기업 부도율을 측정하는 건 역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확인하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그 선임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은 2008년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네네. 보는 지표들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저런 데이터들은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저기 세인트루이스 연은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에다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빼면 미국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닷컴 버블 때 보시면 10이었고요. 10%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 코로나 위기 때는 거의 8%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걸 좀 더
이제 최근 걸로 당겨 보면 2018년 이후로 보면 코로나 위기 때 이때 있었던 요거를 제외하고 그렇게까지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높아졌다가 끝에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이나 기업이 부도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기업이나 은행이 부도나지 않는데 주가만 빠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게 보여드릴 자료는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도 곧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BEI 지수인데요. 이거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다가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금리를 빼면 시장 참여자들의 물가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봤어요. 1.5%일 때, 그리고 2%일 때, 2.5%일 때 이 3개의 선을 그어봤는데요. 왜 그어봤냐면 기준이 2%인 것 같아요. 중간값이 2% 정도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인플레가 낮을 때는 2에서 1.5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경기가 좀 괜찮고 화랑일 때는 기대 인플레율이 2에서 2.5 사이에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확 붙어버려요. 스프레드가. 그러면서 확 떨어지거든요. 보통 이럴 때 하이힐드 채권 사기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뭔가 얻은 게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좀 줄여서 보시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2.5 내외 정도. 물론 이제 22년 뭐 1분기, 2분기 때는 조금 거의 3까지 치솟았지만 지금 보시면 거의 2.5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보시면 명확해요. 지금 3에서 3 찍었다가 지금 9월 달 보시면 계속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파월이 여기서 세게 충격을 주고 싶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21년 10월 보시면 이게 2.3, 22년 7월 보시면 이때도 2.3인데 지금 현재도 2.3을 안 깨거든요. 그러면 이걸 깨버리려면 시장에 충격을 한번 세게 줘야 되는데 파월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세게 한 번 더 인상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선생님께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계측하기 위한 걸로 3가지 매크로 지표를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 저도 자주 보고 있고 캔자시티 금융 스트레스랑 기대 인플레이션 BI를 같이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구독자분들께 저걸 데일리하게나 위클리하게 매번 체크하기는 솔직히 좀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죠. 예. 네, 그렇다면 저희 금요일의 시황 매니저 판승철님께서 이러한 지표를 체크하시다가 만약 지금까지는 좀 다른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관찰되면 저에게 알럿 경고를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저에게 옐로우 카드를 나눠주세요. 지금 옐로우 카드 좀 불안합니다. 네, 아니면 네. 이건 좀 심각한 수치입니다. 체크해줄 때 나눠주시면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사실 매크로 지표가 봐야 될 게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나 투자분들별로 보는 이 지표를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그 나눠주신 그 지표들에 공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리스키해 보이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저희 시황 때 꼭 좀 나눠주기를 예, 부탁을 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매크로 지표들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일단 결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다. 네, 네. 3번은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비슷하게 보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다면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좋아 그러면 급락은 없다고 치는 건데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건데 좀 희망적일 만한 거 아니면 지금 멘탈이 치유될 만한 뉴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요. 싼 게 좋은 거죠. 싼 게 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좋은 뉴스라기 하기보다는 좋은 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진핑이 취임할 것이고 어찌됐든 11월에 선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기 죽여놓고 선거를 한다?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무조건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살리려면 뭐라도 하긴 하겠죠. 중국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미국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거 탕감해 준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뭐 지원금 나눠준다는 뉴스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가 뭐 결국 안 좋다면 인플레만 쫙 어느 정도 수그러든다라고 하면 그 후에 저는 뭐 인프라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을 한다라는 뭔가 사인만 보여줘도 시장은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폭락했는데 뭐 미지근하게 바닥을 점점 기면서 뭐 이렇게 뭐 1년 2년 괴롭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주식 뭐 그런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아마존으로 보는 멘탈 케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거 아마존을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금 썩 좋아하는 주식은 아닙니다만 이게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이 굴곡 없이 쭉 우상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005년, 6년, 7년 이 사이에 아마존이 작은 기업일 때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당시의 고점이 2.51달러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1.29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70% 난 거고요. 근데 이게 1.29달러에서 5.08달러까지 거의 4배가 넘게 오른 데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5달러에서 1달러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식을 이렇게 초창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라면 이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설사 우리가 당시에 5달러에 물렸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10년 기다리면 이게 100달러 돼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아마존 같은 회사인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주가가 뭐 31%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부도가 나지 않을까? 지금 이걸 팔아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저는 조금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격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가격 변화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는 보다는 펀더멘탈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가격이 싸니까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결국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좋은 주식도 많이 밀려 있고 안 좋은 주식도 많이 밀려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과정들이 난이도가 이제 높은 국면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시장이 건강할 때는 좋은 것들은 올라가고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밀리니까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처럼 심리가 많이 얼어 있는 장에서는 좋은 녀석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안 좋은 녀석들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빠졌다고 덥석 샀는데 그게 안 좋은 주식일 리스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좋은 주식 문제는 아마존이 50% 빠졌다 70% 빠졌다 보다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기업이 아마존처럼 잘 될 거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팁을 아주 간략하게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거 후반부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후반부 지금 먼저 준비돼 할까요? 있나요? 아니요, 지금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해주셔도 감사해요. 네, 그게 저는 네. 키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이거 제가 생각하는 이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핀비즈닷컴에서 나오는 이제 포워드 P를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지금 구글 같은 회사가 포워드 PER이 16배고 메타가 13배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1배고 애플이 24배, 엔비디아 29배, AMD 같은 경우는 15배까지 내려왔고요. 퀄컴은 10배가 안 됩니다. 근데 우측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코카콜라가 23배고요. 펩시가 23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과연 누가 가치 주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구글이나 메타가 오히려 가치 주고 퀄컴이나 AMD 이런 회사들이 가치 주지 지금 코카콜라나 펩시를 가치 주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얘네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지금 S&P 500 PER이 20배가 깨졌는데
얘네들이 20배보다 높게 평균보다 높게 거래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시장에 자금이 쏠림이 있었다라는 정도. 지금 투자자들이 당장 무서우니까 배당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한 거지. 이 회사가 우리의 콜라가 우리의 인생이나 세계관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음료에 불과하죠. 물론 코카콜라 투자는 좋은 투자입니다만 지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메타나 AMD나 퀄컴 같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뒤에 하나 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까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인데 이게 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해요. 5년 EPS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코카콜라가 지금 5년 평균 EPS 성장률은 8.5%고요. 펩시 같은 경우는 5.2%, 월마트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5년 EPS 성장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훨씬 싸게 거래되는 구글은 5년치가 안 나와서 제가 3년치를 계산해서 넣었는데 3년치가 39%고요. 메타는 5년치가 31%, 엔비디아는 43%였고 퀄컴이 15%, AMD가 44%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4%, 애플이 22%였습니다. 5년 EPS 성장률이 20% 이상 나오는 회사들은 누가 봐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 아닌가요? 1년 금리를 물가 상승률 2% 맞겠다고 했으니까 2%를 빼더라도 연평균 18%씩 성장하는 회사라는 뜻인데 그것도 복리로 성장하잖아요. 굉장히 큰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구글이나 메타가 지금 기록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하는 회사들이 기록적으로 낮은 PR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11월 달에 선거하면 구글이나 메타에다가 광고를 해야지. 미국 선거인데 틱톡에다 광고를 준다? 그 사람이 당선될 생각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이쪽으로 더 몰아줘야 되고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 틱톡을 규제해야 되는 판이 나올 텐데 그러면 구글이나 메타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판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그러니까 P는 이게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EPS 성장률은 말 그대로 성장률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자기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논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다수 의견 그리고 저 역시도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거든요. 현재 구글이나 우리가 예전에 성장주로 불렀던 기업들이 멀티플이 20배, 21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과연 필수 소비재 기업이 25배 거래되고 있는 게 왜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지 리즈너블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조금 더 가치주의를 옹호하는 매니저분들, 좀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분께 저도 여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연간 20% 성장하면 20배 이상의 밸류를 주는 거고 매년 한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면 한 자릿수 정도가 맞는 건데 왜 한 자릿수 성장하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20배 이상을 받는 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에 말했을 때 그분들의 논리는 이러한 논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장주의 논리에서는 성장폭만큼 밸류를 받는 거고 가치주의 논리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25배라는 건 코카콜라가 지금 정도의 영업이익을 향후 4, 50년은 벌어들일 텐데 40년, 50년 정도 현재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걸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거의 25배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리저너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밸류에이션하는 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말하는 건 결국 캐시플로우를 할인한 모델 DCF 모델을 통해 밸류에이션들을 보통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DCF를 계산할 때는 중요한 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성장한가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몇 년간에 걸쳐 들어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으로 비하자면 지금의 가치주들은 만기가 매우 긴 채권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성장주의 논리가 맞다 아니면 가치주 논리가 맞다보다는 우리는 투자자로서 양쪽의 뷰를 같이 견해를 들어보고 밸류에이션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방향은 사실 저도
그 선임의 의견에 훨씬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가치주들도 그대로 논리가 있긴 하다는 걸 저는 좀 배우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그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반론하면 안 되죠. 반론하셔도 됩니다. 아주 예리하게 반론해 주세요.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네. 떨어지는 거를 견디기 힘드니까 그쪽으로 도망가기 위한 논리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전 좀 제가 생각해도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와 코카콜라를 비교했을 때 뭐 아마존이나 코카콜라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현재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미래 캐시플로우를 땡겨와서 할인했다라는 논리잖아요. 코카콜라는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금액이 예측 가능한 금액을 주니까 나는 마음이 편하니까 이거를 더 살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광고 회사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자명하지 않나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끊긴다. 지금 유튜브가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이 방송하는 것 자체도 유튜브인데 유튜브의 현금 흐름이 내일 당장 막힐 수 있다. 금리가 4%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현금 흐름이 차단될 거다. 이런 논리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금리가 4%이기 때문에 아무도 향후 애플 휴대폰을 안 쓸 것이다. 저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쓰지 않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클라우드 안 쓰고 당장 저도 이거 자료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 툴들을 사용하는데 현금 흐름이 끊긴다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예. 네, 아주 그 성장주에 대한 엣지 있는 또 관점 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그 입장에서 전 성장주 투자 쪽에 조금 더 그 선임 의견에 거의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저는 사실 늘 시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유연한 매니저라서 지금 시장에 바라보는 시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정도 의견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아까 전에 그 가치 논리가 저희 논리는 아니고 저도 들어놓을 전에 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네, 일단 오늘 역시도 사실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봤던 논리들이 깨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 한참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바라보는 시점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뷰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봄으로써 시장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들어서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싶고요. 네. 혹시 더해줄 뉴스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시간이 저희가 45분이 돼서 예. 마지막 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예. 네. 제가 요 아마존으로 멘탈 케어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신문 기사 때문인데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제가 아마존을 보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2001년 5월 22일 날 한국경제신문 기자인데요. 제프 베조스 회장 당시 인터뷰입니다. 주가 폭락 불구 사업 성과 개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올 들어 아마존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성과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요즘 닷컴 몰락 그다음에 주주 소송까지 당했더라고요. 2001년에. 근데도 제프 베조스는 여전히 인터넷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뒤에 요 네 줄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1,400만 명이던 가입자가 현재 2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러면서 닷컴 자기 하는 사업에 대한 CEO로서의 강한 확신을 피력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간 아마존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경영 효율성, 수익성을 높이는 게 최도 목표이며 15%의 인원을 줄인 것은 이 같은 전략 변화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다 감원했다. 지금부터는 경영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 뭐 광고 줄이겠다. 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내용을 주주들과 공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팔기보다는 어차피 여기서 10% 더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차라리 버티고 1년 버티면 결국에는 두세 배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남자 판승철님. 네. 저런 고집 있는 매니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베조스 레터 읽어 보셨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가 진짜 짧아가지고요. 네. 예. 요즘 그 한글로 된 베조스 레터가 요즘 국내에서 작년에 많이 읽혔나요? 요즘 어쨌든 주변에 많이 읽은 분들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서 베조스 레터 주말 동안 읽으시길 좀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황 잘 나눠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약간 힘들거나 지칠 때는 좀 파이팅 넘친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지금 월요일의 시황인가요? 저희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부장 판사님이라고 아, 부장판사 네. 있습니까? 굉장히 씩씩하게 인사한 분이 있거든요. 예. 정욱님이라고 예. 제가 그분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판승철님께 씩씩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귀가하시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분위기 약간 반전해서 중국 시장을 또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달해 주신 저희 찔링님 와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찔링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